전두환 정권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국민소득은 2배가 늘었고 국민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운도 따랐는데 때마침 세계적인 3조 호황까지 겹치면서 80년대 후반 매년 10%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와 전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죠. 또한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도 준비됩니다. 당시는 중산층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 70%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그땐 성실하게 일만 하면 누구나 집 사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성장한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군인이라 무식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포트해 주었지. 개인적으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내 보좌진이 아는 사람들을 추천받았었고 그 사람들 덕을 많이 봤습니다. 말년에는 3조 호황으로 국제경제도 운이 좋은 편이었죠. 여기서 전두환 대통령이 덕을 보았다는 사람 중 경제성장에 막대한 기여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김재익 수석으로 한국 경제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되는 관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일찍 떠났는데 그가 시행한 경제정책이 씨앗이 되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재익 수석의 생애와 남겨진 가족들의 근황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재익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중학교를 거쳐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한국은행의 수석으로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국은행 휴직 후 미국으로 떠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던 1973년 한국은행에 복직했다가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는데 김용환 경제수석이 그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A씨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인 김용환에게 한국은행 출신의 김재익은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1974년 9월 남덕우 전 서강대 교수가 경제부총리가 되면서 김재익은 경제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남덕우와 김재익은 과거부터 학문적 인연이 있어 둘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남덕우가 경제부총리가 된 다음 날 김재익은 장관 비서실장으로 기용되며 요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남덕우 총리는 당시의 김재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재익은 청렴하고 강직한 공무원이었고 경제이론에 대한 논쟁에서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했다.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내가 서강대 교수로 있을 때 그가 자료 수집을 부탁하러 연구소로 오면서 알게 되었다. 이후 그를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으로 발령 내고 싶었지만 자리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임명할 수 있어서 그를 내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김재익은 1975년부터는 박정희 정권 하에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기획하는 등 두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김재익은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정과 자율, 그리고 개방을 골자로 하는 그의 경제관은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기획원 내부에서는 김재익의 뛰어난 논리력과 순수한 인품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항상 따돌렸다고 전해지고 있죠. 김재익은 이처럼 자신이 생각한 철학을 현실 경제에 실현시키기는커녕 관료사회의 두꺼운 벽에 막히자 좌절했습니다. 이에 염증을 느낀 김재익은 관료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이직하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당시 신군부 실세인 전두환 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김재익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됩니다. 1979년 김재익은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경제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물가와 금리 등 경제지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전두환 사령관은 장덕진 장관에게 경제교사를 추천해달라고 했고 장덕진 장관은 박봉환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박봉환 국장이 재무부처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바빠지자 김재익 박사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가 되었는데 경제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독보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전두환 사령관은 김재익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으며 백지 상태였던 전두환의 경제관은 김재익의 경제관으로 물들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0년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된 전두환은 매일 새벽 5시 30분 김재익 집으로 차를 보내 연희동 자택에서 2시간씩 경제를 배웠습니다. 심지어 전두환은 수시로 김재익을 찾았고 김재익은 공중전화나 다방 전화통을 붙들고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죠. 이런 노력으로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관련하여 직접 강의록을 작성할 정도로 수준이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대통령에 오르며 정권을 완벽히 장악한 후 김재익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수석 김명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김재규의 태도는 전혀 뜻밖이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대신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은 인기도 없고 또 기존 세력이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 말을 믿고 정책을 끌고 나가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김재익을 잠시 쳐다본 뒤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렇게 1980년 9월 3일 김재익은 경제수석 비서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2.12를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당시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1980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8%에 달하는 등 성장과 물가라는 경제의 두 축이 휘청거리고 있었죠. 당시 국제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물가가 급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수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가 신용도가 낮다 보니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도 어려웠으며 해외에서 차관을 빌리는 것도 힘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재익 경제수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물가 안정으로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 수석은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경제 관료들은 인플레이션을 그리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 경제는 늘 인플레를 안고 성장하고 있으니 감수하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이처럼 주위에 거센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김 수석은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을 시작합니다. 물론 물가를 잡으려면 성장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해야 했기 때문에 물가 안정 정책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인기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김재익 수석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근로자 임금은 묶었으며 공권력으로 공산품 가격 인상을 억제합니다. 여기에 극약 처방으로 예산까지 동결해 시중에 돈이 더 풀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전두환 정권으로서 고간을 풀기는커녕 세출을 동결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김재익의 정책을 믿고 끝까지 지지합니다.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물가 안정에 대해 귀가 닳도록 교육했는데 TV에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교육했죠. 그리고 김재익 수석은 경쟁이 살아나면 가격은 잡힌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공정거래법 제정 작업을 통해 독과점 기업 규제를 실시하여 인플레 요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벌 기업들의 많은 방해와 반발이 있었지만 김 수석은 이를 무시하고 공정거래법 법제화에 성공합니다. 이후 수입 자유화를 추진했는데 외제차를 타고 양담배 피우면 매국노 소리를 듣던 당시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사실 당시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 대상국인 미국의 요구가 강했었죠. 김재익 수석은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독과점법을 제정하고 수입 자유화를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독과점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넘겨야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일어난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면 저축이 늘어나 기업들이 쉽게 투자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김재익 수석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1980년 28%에 육박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년 만에 2%대로 떨어뜨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는 아예 4% 넘기지 않을 정도로 저물가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김재익의 정책이 성공한 바탕에는 정치권과 노동자 그리고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김재익 수석은 전자정보통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간파하고 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에 김재익은 오명 박사를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합니다. 오명 박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육사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죠. 김재익 수석은 이런 오명 박사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1980년 9월 오명 박사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경기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허심탄회한 논의를 시작했고 전자와 반도체 그리고 통신 등이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이며 우리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당시 오명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보통신 산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면 개인용 컴퓨터가 안방에 있고 서로 통신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것입니다. 김재익 수석은 오명 박사의 해안에 감탄했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오명 박사는 그해 10월부터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되며 새 삶을 시작합니다. 이후 김재익과 오명 박사는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며 전자산업의 구체적 실현 방안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리고 김재익 수석이 추진한 통신혁명에서 국민들이 가장 와닿은 것은 전화기의 대중화였습니다.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화기는 매우 귀중한 물건으로 전화기가 없는 집도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사는 학생을 알아내는 방법은 집에 전화기가 있는 사람은 손들어보라고 하면 됐을 정도였죠. 이처럼 전화기는 당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매매가 가능한 백색 전화기는 주택 한 채와 맞먹었습니다. 과거 전화를 놓기가 어려운 이유는 당시 전화기는 다이얼을 돌려 연결하는 기계식이다 보니 급증하는 통신 회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전자식 전화기를 개발하면 통신 적체를 해소할 뿐 아니라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익은 경제수석 비서관을 맡자마자 전전자식 교환기 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은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김재익의 손에 의해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도 김재익은 전자식 교환기 도입만이 전화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정보화 시대를 여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는 곧 좌초되고 말았는데 당시 기계식 전화기 제조업체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환기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무엇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예산과 외화를 낭비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김재익을 향해 이런 음해를 가하기 시작했죠. 김재익은 미국 CIA 요원이다. 신규 통신 사업에 참여할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결국 김재익은 중앙정보부 조사까지 받지만 무혐의로 풀려나오게 되었죠. 김재익은 이에 굴하지 않고 통신혁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TDX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TDX 개발은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40억 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유의 대형 국책 사업을 두고 세상은 비난 일색이었는데 인도와 브라질도 실패한 사업에 왜 뛰어드느냐는 거였습니다. 개발을 주도했던 오명 박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실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240억 원은 선진국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기술 축적에 따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었지요. 경제기획원을 비롯해 모든 부서가 반대했지만 유일하게 지원한 곳이 청와대였습니다. 김재익 수석은 그 모든 반대를 물리치며 운을 걸고 도전해보자며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만에 TDX 국산화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이후 신청하면 1년씩 걸리던 전화 적체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바로 놓이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김재익 수석은 TDX 개발과 함께 반도체, 컴퓨터를 3대 전략 산업으로 정해 육성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모든 통신사업자는 수입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쓰도록 해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은 주력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죠. 그러나 김재익 수석이 밀어붙인 정책이 항상 실현되거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2년 이철이 장영자 거액 어음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전두환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익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은 돈이 만들어지고 악용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 장영자 금융사건이 터지면서 전두환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금융실명제란 금융기관에서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당시 가장 앞장선 이는 김재익 수석으로 금융실명제로 금융계의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1982년 7월 2일 김재익 수석은 대통령에게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하며 서명해줍니다. 다음 날인 1982년 7월 3일 정부는 1년 후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의 실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비자금을 더 이상 조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7.3 조치의 후유증으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한 발 물러나 금융실명제 시행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처럼 김재익 수석의 정책이 권력의 실세들과 충돌하자 이들은 김재익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화평과 허삼수가 김재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 탄생의 1등 창업 공신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른 직후 합류한 김재익은 굴러들어온 돌이었습니다. 이들의 핍박으로 김재익이 건강이 나빠져 병원까지 입원하자 전두환은 김재익을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당신은 참 미련한 친구야. 이로 인해 전두환 대통령은 두어 씨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는데 결국 두어 씨는 1982년 12월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김재익 수석이 권력의 실세들에게 견제받은 것은 이뿐이 아니었는데 한 번은 예산을 동결한다는 소식을 들은 현역 장성들이 문희각 예산실장방에서 소동을 부리게 됩니다. 이를 들은 전두환 대통령은 그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등 정치 권력이 경제정책에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주었죠. 여담으로 김재익의 염원하던 금융실명제는 전두환 정권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훗날 김영삼 정부 들어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김 수석이 추진한 정책들로 우리나라 경제는 한 단계 발전했지만 정작 김 수석은 이를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재익 수석은 항상 예의 바른 사람으로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했고 청와대를 청소하는 사람을 만나도 고개 숙여 인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당시 경제비서실은 토론비서실로 불렸는데 김재익 수석은 언제나 토론을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정홍식 정보통신부 차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김재익 수석은 토론을 통해 경제비서실 직원들을 교육하려 했다. 토론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고 청와대 밖에 나가서도 흔들림 없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누구나 김 수석과의 토론에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 토론의 핵심은 항상 왜와 어떻게였다. 정보통신혁명을 주도한 오명 박사는 김재익 수석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육사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 연구소 생활도 했지만 공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김 수석은 내게 공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내가 본 가장 성실한 일꾼이기도 했다. 그리고 김재익 수석은 재벌과 밥을 먹어도 밥값은 꼭 자신이 낼 정도로 청렴했습니다. 인사청탁이 들어와도 절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편지가 들어오면 그냥 알아서 장롱 속에 넣어뒀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가 별세하고 나서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자 수백 통의 이력서가 수북히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1983년 10월 9일 김재익 수석은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4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재익 수석은 늘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의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퇴근도 잘 못하고 퇴근을 해도 집에 일거리를 잔뜩 들고 왔던 모습이 많이 떠오른다. 한마디로 일만 하다 간 사람이었다. 김재익의 부인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전두환 대통령의 아내와 같은 이순자입니다. 다만 본관과 한자는 다르다고 하는데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성주 이씨이며 김재익의 부인 이순자 교수는 한산 이씨입니다. 김재익과 이순자의 만남은 국민학교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김재익에게 이순자는 첫사랑이었지만 소심했던 소녀는 그녀에게 말 한 번 제대로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재익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서울대 불문과에 입학한 이순자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 김재익은 수강 신청을 핑계로 그녀에게 접근했는데 이순자 교수는 그때의 김재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척 친절한 사람이었고 반듯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촌스럽지 않은 겉모습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성격도 아니었죠.
사귀자는 고백도 없이 그렇게 대학생활 동안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요. 이처럼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나갔고 김재익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지만 이순자의 집안에서 이를 반대합니다. 김재익은 류마티스열을 앓아 심장에 문제가 있어 군대에서 면제되었는데 이순자 집안에서는 군대를 못 갈 만큼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반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집안의 반대는 둘의 만남을 막을 수 없었고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유학길에 올라 공부했는데 이순자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도서관 전문사서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국으로 귀국해 남편 김재익은 정부 경제관료로 이순자는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순자 교수에 따르면 당시 두 아들은 무탈하게 커갔고 큰 다툼 한 번 없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김재익의 대학생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독재 정권에 협력하려 하십니까? 라고 항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재익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는 결국 독재체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 경제가 자리 잡으면 정치의 민주화는 자연히 따라온다. 아빠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심지어 당시 김재익의 친구들은 김재익은 김일성 밑에서도 일할 친구라 비난했지만 김수석을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김일성을 설득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던 1983년 남편 김재익이 미얀마 출장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순자 교수는 난생 처음으로 공항에 나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이순자 교수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남편이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이 잦았지만 서로 일이 바빠서 공항에 배웅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수업이 우연히 없었고 불현듯 나도 배웅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같이 나섰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배웅이 된 거죠. 이상한 예감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떠난 김재익은 미얀마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순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잃고 정신을 차릴 수 없던 그녀는 두 아들을 보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대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애들 때문이라도 10년은 꼭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쯤이면 둘째가 얼추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를 갑자기 잃었으니 아이들도 충격이 컸고 세월이 바위덩어리같이 짓누르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고 두 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큰 아들 김한혜 씨는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정보과학 박사를 취득하고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2009년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을 얻고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 김승회 씨는 스탠포드대 제품 디자인 석사를 마치고 미국 데이라이트 디자인사에서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컸다는 지인들의 칭찬에 이순자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는 언어, 다른 하나는 인성이었어요. 언어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성은 건강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성은 밥상머리에서 주로 가르쳤어요. 한 식탁에서 집밥을 나눠 먹으면 사랑과 정성을 표시할 기회가 많아지고 유대감 형성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순자 교수는 남편의 이름으로 모교인 서울대에 전 재산 20억 원을 기부합니다. 20억이라는 돈은 과거 경기 용인에 있는 땅을 산 적이 있는데 도시개발로 인해 15억 원이 생기게 되었고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사후 기증하면 총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전 재산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남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남편과 제가 타국의 도움으로 공부했던 것이 생각나 개발도상국 젊은이들의 유학자금으로 썼으면 해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왜 본인의 이름을 함께 넣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살아서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하지만 남편은 일만 하다 갔으니 그를 위한 것을 주고 싶었다. 기부를 받은 서울대는 김재익 펠로십 펀드를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에게 서울대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 재산을 기부하자 아들들은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떴어요라며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김재익 수석이 한국 경제에 기여했던 3년의 세월 동안 한국 경제는 체질 개선의 밑바탕을 쌓을 수 있었고 그가 대통령에게 전수한 경제적 지식과 안목은 대통령의 머리에 계속 남아 움직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언급할 때 전 세계를 강타한 3절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성장물가 국제수지라는 이른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데 성공했죠.
이에 따라 86년부터 88년 사이에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하게 되었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사회와 정치에서는 논란을 벗어날 수 없지만 경제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긴 것은 김재익이라는 인재를 알아본 용인술 덕분이었습니다.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전두환 대통령을 사람을 기막히게 쓸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적어도 나보다 유능한 부하를 써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강요의 훌륭한 사람들이 발탁됐다. 이 바람에 아웅산 사태 후 인재가 고갈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전두환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잘 쓴다고 느꼈다. 리더들에게 용인술은 필수입니다. 한 비자를 보면 이런 글이 남겨져 있죠. 하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만 중구는 타인의 힘을 사용하고 상구는 남의 능력을 사용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